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팍스 밀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팍스 밀키트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진우 전문가님과 함께 국제 경제 재밌는 소식들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에서는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됐습니다. 오는 2월 FOMC에서 베이비 스텝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미국에 이어 우리 시장에도 번졌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2%대 상승률로 마쳤고 어제 우리 시장도 2% 전후의 강력한 불장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25원 넘게 하락하면서 1243원 50전으로 마감가 기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3선까지 내려왔고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작년 6월 3일 이후 약 7개월 만에 환율은 1240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60포인트 넘게 올렸습니다. 2.63% 상승한 2350선에서 마치면서 4거래일 연속된 빨간불 켜내기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은 1저점에서 시작해서 1고점에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1.78% 올리면서 지난 12월 27일 이후로 약 2주 만에 종가 기준 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외인과 기관은 양시장에서 동반으로 사자세를 보였고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올해 내내 매수 중이고 개인은 4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우위 포지션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40억가량 사들였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 임금 급등세의 완화 신호를 담은 고용보고서에 이어 이날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션도 둔화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이미 지났다는 기대감에 미증시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예정된 작년 12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름폭이 줄어들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이날 나온 소비자들의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5%로 전월보다 추가 하락했고 2021년 7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2일에 예정된 지난해 12월 CPI에서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는지 확인된다면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에 더욱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대 속에 연준이 오는 2월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은 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는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델타항공 등의 분기 실적을 시작으로 지난해 4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은 0.63% 강세로 마쳤고 실적 시즌을 앞둔 경계감이 유입되면서 다우지수와 S&P 500은 마감 전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각각 0.34%, 0.08% 내리면서 이번 주 첫 거래일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이진우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2023년 개묘년 신년을 맞아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국제 경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년을 맞아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전문가님과 함께 재미있는 세계의 경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화요일 아침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미있는 세 가지 소식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이진우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네. 첫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신 소식을 전하러 온 이진우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들은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올라온 내용들인데요. 시청자분들한테 유용한 내용일 것 같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앵커님 혹시 네.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시나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중국 인구가 다들 한꺼번에 뛰면은 지구 궤도를 이탈할 수도 있다. 뭐 그 정도로 중국이 인구수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인구수는 경제 성장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요? 네. 저도 이렇게 빨리 인도로 바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인도가 중국처럼 경쟁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네.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중국도 네. 이렇게 좀 경제 성장이 발빠르게 이루어진 지 한 30년이 안 된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급격하게 이제 경쟁 성장을 이뤘지만은 과연 이제 인도도 똑같이 중국처럼 경제 성장을 이룰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데요. 과연 결론은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없다. 네. 이제 그 이유를 좀 들어봐야겠죠. 네, 이제 저희가 그 나눌 주제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인구 숫자를 보면서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래프를 먼저 보실게요. 그래프 보시면서 네,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인도가 파란색 줄이고 그 중국이 빨간색 줄이거든요. 이제 2023년 올해죠. 네. 이제 이게 14억 2,200만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기점으로 이제 인도는 더욱 더 상승하고요. 이제 중국은 이 기점으로 이제 더 내려가는 추세가 되겠죠. 중국은 지금이 좀 정점인가 보네요. 네, 정점으로 이제 점점점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64년까지 이제 인도는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인구 성장률이 2063년까지 이제 성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구는 인도에서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까 경제 성장이 중국만큼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단언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인도 인구가 가장 좋은 점은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나이대별로 인구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연령대가 그 10세, 20세 이제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층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되게 긍정적인 특징으로 유의미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중국처럼 인도가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앞서 이제 중국은 인도와 많이 이제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먼저 중국은 원 차일드 폴리시라고 해서 중국 인구 대책이라고 하나요? 저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한 가구 뭐 하나의 정책 네. 이렇게 번역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한 정책인데요. 그게 이제 자녀가 하나밖에 없으니 상대적으로 적은 아이를 키우는 이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늘어가지고 이제 그만큼 노동력의 증가를 보였다는 겁니다. 네. 특히 돌봐야 되는 자녀 수가 적은 여성들이 이제 노동력의 증가가 되면서 생산직에 많이 일을 하고 네. 그 노동력이 증가된 생산직에 있는 그 분야에서 이제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좀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요인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인도는 근데 중국과는 많이 다른데요.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90%의 노동력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이제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이제 인도가 오직 한 3% 정도만이 제대로 된 트레이닝을 거친 노동력이라고 하더라고요. 3%면 정말 작은 숫자네요. 네, 저희 이제 한국 상황에 비교해 봤을 때는 엄청나게 작은 숫자로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비정규직이 많은 것은 이제 저희가 코로나 사태를 겪었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 사태 같은 팬데믹이 올 때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만둬야 되고 네. 정부 지원금도 못 받고 그래서 경제 성장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또 두 번째는 여성 노동 인구가 이제 중국의 가장 큰 요소였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네. 근데 인도는 그 나이 또래에 있는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여성 인구의 20%만이 노동력으로 이제 생각한다고 해요. 인도에서는. 왜요? 결혼을 빨리 해서일까요? 결혼도 빨리 하고 일단 자녀 수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네. 자녀 수가 제한이 됐었잖아요. 근데 인도는 자녀의 수가 많고 또 사무직을 취직할 정도로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환경이 부족해서 이제 여성들이 취직을 할 수 없다는 점이죠. 그리고 아까 비정규직이 많다고 했는데 비정규직들은 다 이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이 많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남성 노동자들을 더 수요가 많은 그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운반업이라든지 운수업, 그다음에 뭐 막노동,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우선은 결혼도 좀 일찍 하고 자녀 수도 많은 데다가 일자리가 좀 비정규직, 그러니까 좀 남성 위주의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성 인구의 노동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낮은 인프라 시설에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싼 인건비로 많은 생산직의 노동력으로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도에서는 이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데요. 중국처럼 도로라든지 교통, IT 시설, 그리고 병원 등 인프라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많은 노동자들이 건강에 취약하며 효율적인 경제 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인구가 온전한 노동력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좀 인구 수가 많은 만큼 그 인구 수를 제대로 좀 꾸려갈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조차 부족한 실정인 걸로 보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려면은 네. 좋은 정책이 필요한데 이조차도 힘든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가장 기본적인 인구 조사조차 제대로 된 실정이 아닌데요. 인도의 인구 조사 자료가 지금 2010년에 머문다고 합니다. 13년 전 수준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에는 이제 보통 자녀가 몇 명인지, 화장실이 몇 개인지, 그리고 인터넷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병원에서든지 병원을 짓거나 도로 시설을 뚫거나 이제 인프라 시설을 발전시키는데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정부 보조금 등 여러 가지 혜택을 고루 줄 수 있게 이제 정책을 세울 수 있겠죠. 근데 보통 10년 주기로 이 조사를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가 발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미뤄졌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는 혜택도 누락되는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현재로선 의회 선거가 2024년에 실행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인구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인도가 중국처럼 폭발적인 경제 성장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앞서서 코로나 얘기를 하셨지만은 네. 그 인구수가 많고 또 인프라가 좀 부족한 만큼 코로나로 인한 어떤 사망자 수도 꽤나 많았을 것 같은데 그 기간 내에 조사가 좀 인구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현재랑 통계랑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차이도 크고 사실 저희가 집계된 이제 그 인구수조차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어떤 자료를 보면 23년에 인구수가 중국을 뛰어넘는다라고 하지만 어떤 자료에서는 2030년에 중국을 뛰어넘는다고 이렇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앞으로를 유추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일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저희 인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인구수는 아마 중국을 곧 따라잡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중국만큼 빠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기 힘든 이유 3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제대로 된 노동 시장에서 정규직의 일자리가 없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엔 중국과 달리 여성 인구의 노동 시장 진출이 낮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인프라 수준이 낮은 점, 이렇게 들어서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나요? 네, 두 번째 얘기해 볼 내용은 패션입니다. 뭐 제가 패션에 대해서 문외하지만 제가 재밌는 소식을 갖고 와서 이렇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레트로에 대한 관심이 많고 최근 ESG 이슈에 대해 강화된 만큼 패션 산업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토미 힐피거, 휴고 보스, 그리고 제일 중요한 LVMH 그룹 산하에 있는 디올, 루이비통 등 많은 패션 명품들은 지난 시즌들의 제품들을 다시 복원해주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패션 업계에 굉장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합니다. 특히 LVMH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앵커님은 평소 패션에 관심이 많으세요? 저 뭐 패션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마다 컨셉에 맞게 준비해오고 있고요. 네, 저도 패션을 많이 좋아합니다. 네. 저도 옷을 좋아하는데 보통 제가 옷을 사려면은 이제 저렴한 데서 아울렛에서 좀 구입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앞으로 이제 아울렛에서 저희가 진한 상품들을 사는 게 아니라 그 LVMH 등 여러 그 이제 명품 브랜드에서 지난 시즌들의 옷을 다 수거를 해가지고 자기만의 재해석해서 다시 파는 거는 어떨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리폼 시장의 이제 브랜드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LVMH라는 거대 기업이 들어가는 네. 만큼 영향력이 클 거라고 보고요. 또 요즘에는 그 핸드폰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그 명품들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 한 섹션에 말씀하셨다시피 리폼 섹션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 리폼 상품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저는 좋은 투자처와 좋은 상품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선은 LVMH 그룹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들어는 봤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브랜드들이 있고 어떤 기업인지 소개 한번 해주시면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LVMH 자체는 75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75개요. 그만큼 제가 일일이 언급하기에는 너무 많은 수여서 이미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미지. 일단 이미지를 보시면요. 네.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나요? 네, 여기 지금 LVMH 이미지를 키워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어요.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도 많이 보이고요. 네. 네, 아마 뭐 패션도 있고 네, 주얼리 쪽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혹시 앵커님은 여기 좋아하는 브랜드 보이시나요? 지금 얘기하면 선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선은 백화점에서 네. 백화점 1층에서 자주 보이는 그런 뭐 패션 브랜드도 있고요. 저기는 시계 브랜드도 있는 것 같고 정말 다양하게 가지고 있네요. 네, 맞아요. 여기 LVMH 특징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녀노소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일론 머스크를 제치고 세계 1위 부호가 된 그룹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회장인데요. 네. 뭐 영어식 발음은 조금 버나르드 아르노지만 한번 들려주세요.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공격적으로 인수를 해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이제 탄생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하나 저희가 알만한 기업들로서 네. 이게 LVMH는 지구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네. 하는 만큼 패션, 보석, 시계, 와인 그리고 리테일 등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LVMH 기업에 관련해서 들은 얘기가 저희가 전 세계 뭐 시총 1위, 미국 시총 1위 하면 애플을 얘기하지만 이 LVMH가 현재 유럽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그만큼 LVMH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고요. 뭐 세계 부호 1위인 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럽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저희 아까 뭐 봤었던 수많은 브랜드들 중에서 크리스찬 디올 관련된 얘기도 좀 네. 준비해 주셨다고요? 그 중에서는 맞습니다. 크리스찬 디올이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네. 하면은 LVMH를 성공시킨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LVMH는 건설 회장으로 있었던 뭐 아까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님께서 이제 건설 회장으로 있었는데 어떤 섬유 기업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섬유 기업의 자회사가 크리스찬 디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회장님은 모든 회사들을 다 정리시키고 크리스찬 디올만 남겨두고 이 크리스찬 디올을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80년 후반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크리스찬 디올은 사실 많은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최근에 저도 백화점에 대기를 하려고 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LVMH가 됐고, 그 크리스찬 디올에서 성공한 그 수익력으로 이제 그 루이비통을 사게 되고, 이제 루이비통이 사게 돼서 이제 LV가 루이비통,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엣 헤네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갖고 루이비통을 이제 메인으로 이제 상징하게 된 거죠. 뒤에 두 개는 주류 쪽이네요. 네, 맞습니다. 모엣과 헤네시. 네. 제가 관심 있는 분야. 네, 맞아요.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하면 네.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LVMH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패션 쪽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건설 회사의 회장이 크리스찬 디올을 인수를 하고 그 이후에 루이비통까지 흡수를 하면서 현재는 루이비통을 좀 메인으로 앞세우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큰 기업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패션 뭐 재활용 사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분야에 진출하게 되면은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도 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LVMH 그룹에서 만약에 리사이클링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은 흔히들 그 업계에서는 리세일, 렌탈, 리페어 그리고 리메이킹 인더스트리를 서큘러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네. 앞으로 2030년에는 이 서큘러 비즈니스가 패션 인더스트리에서 23%를 차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약 700 빌리언 US 달러 그 정도니까 900조 원이라고 예상됩니다. 저도 이 900조 원이라는 수치를 봤을 때 네.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제가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봤어요. 그런데 700 빌리언 US 달러가 900조 맞더라고요. 그러게요. 빌리언까지 단위가 이제 확장이 네. 돼서 굉장히 좀 앞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또 항상 저희가 급격하게 산업이 커지면은 거기에 따른 단점이라든지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예상되는 부분이 있나요? 문제점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일단 재활용 시장이 커지면은 자연스레 기존 시장에 대한 수요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 프로모션을 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뭐 재활용 시장에서 네. 그 물건을 사면은 한 50% 정도 뭐 그건 너무 바램이지만 50% 정도 이제 기존 시장에서 네.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럴 경우 패션의 수요가 필요 이상으로 올라가서 이제 환경 문제를 오히려 더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확한 규정과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런 방식이 소위 말하는 저희 마트에 가면 1+1, 2+1 이게 좀 제가 어렸을 때는 미국이나 유럽에 쇼핑을 가면 뭐 하나를 사면 하나를 50% 할인 네, 이런 프로모션이 굉장히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패션 시장도 새로운 신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새로운 프로모션을 벌였을 때 그 이유가 조금 더 오히려 원래 의도에서 벗어나서 더 소비를 촉진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사실 그런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그 스파 브랜드들 요새 네.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옷을 정말 빠른 순환으로 많이 만들어내면서 그 부분이 좀 지구에 과다한 쓰레기를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비슷한 우려를 낳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 또한 이게 스파 브랜드의 재고들은 사실 그 재고의 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네. 다른 명품 브랜드에 비해. 그렇죠. 그래서 그 재고들을 가지고 복원을 하려면 복원 비용도 들어야 되는데 이 복원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이 물건들을 과연 복원을 할까? 저도 그게 좀 우려가 되고요. 그만큼 그 스파 브랜드에 대한 쓰레기도 계속 복원을 못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명품들은 그나마 이제 또 지난 시즌들도 다시 유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제 생각에는 유행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뭐 명품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 처리가 이런 저렴한 스파 브랜드들에 비하면 조금 더 손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만 좀 전 세계에 현재 ESG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LVMH 그룹 그리고 패션 이제 리사이클 사업에 관련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은 좀 버려지거나 팔리지 않은 옷들을 재활용해서 다시 판매한다는 게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저렴한 프로모션 등으로 인해서 소비가 촉진되면서 불필요한 소비라든지 아니면은 폐기물이 발생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이제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올해 세계 전망, 경제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 우선은 이거에 관련해서 일본 얘기를 들고 오셨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들이 아시다시피 23년 세계 전망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국은행도 이번 연도 성장률이 1.2%에서 1.7% 정도 경제 성장률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오직 중국만이 코로나에 대한 무역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어느 정도 경제 성장률을 회복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점 또한 이제 최근에 코로나가 심하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 또한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근데 더욱더 나쁘게 된 게 일본에 의해 더 가중적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최근 일본 10년 장기 채권 이자율 캡이 0.25%에서 0.5%로 올랐습니다. 맞아요. 네. 그동안 10년 장기 채권은 0.25%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일본 정부의 개입이 없어지자마자 0.4%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그동안 0.25%에서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제가 또 아침마다 여기 팍스 밀키트에서 경제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작년 하반기에 한 20년 만에 엔화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보도들과 우려가 좀 많았던 상황이고요. 사실 좀 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엔화에 투자를 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본이 이제 중앙은행에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는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제 기준금리 상승폭을 말씀해 주신 대로 올리면서 시장이 그때 좀 충격이 컸었거든요. 자, 근데 일본이 이렇게 계속해서 금리를 안 올리고 좀 혼자 고립돼 있었던 이유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일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일본은 세 번째 경제 대국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빚을 지니고 있는 나라지요. 빚이요? 빚이요, 네. 네. 많은 신용 자산들이 해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신용 자산이 많다 보니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그동안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을 취하려는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하지만 물가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장기화되면서 일본 통화인 엔과 세계 여러 나라의 통화인 금리 차이가 격차가 나게 되면서 엔에 대한 수요, 즉 투자가 줄어들고 일본 국채의 채권 가격이 낮아지고 상반관계에 있는 금리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0.5%까지 상한선을 늘리자마자 시장에서는 급격하게 0.4%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결정이 일본 정부가 굉장히 뜬금없이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의미가 크고요. 일본 정부가 버틸 수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는 일본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까지 오지 않았나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우선은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은 이유 그리고 시장에서 그 밴드선을 풀자마자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이 좀 이렇게 고집스럽게 금리를 통제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과거에 일본은 버블 경제 침체로 네. 그 두려움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버블 경제 들어는 봤는데 네. 제가 이제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일본이 굉장히 잘 살았다. 그런데 뭐 요즘은 아까 세계에서 세 번째 경제 대국이라고 하셨지만 체감은 조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버블 경제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버블 경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2차 전쟁부터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2차 네. 세계대전 전쟁. 네. 뭐 당연한 소리겠지만 일본은 패배한 이후 굉장히 이제 가난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로서 안타깝게도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 한국 전쟁을 치르는 미국의 이제 요충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한마디로 군수 물품은 지원받고 전투기를 수리할 수 있는 한마디로 전략적 요충지가 된 셈이죠. 네. 그때 일본의 미쯔시비 같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네. 전투기 등을 수리를 하게 되면서 경제 성장을 이제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은 냉전 중에 있었습니다. 이제 서로 이제 흔히 말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네. 러시아, 중국과 위치적으로 밀접해 있는 일본이 가장 그들을 견제하기 좋은 나라였고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해 일본을 위해 국방력을 이제 대신을 한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에 굴복되는 일을 막았다고 합니다. 역시 자리를 잘 잡는 게 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 그 막대한 국방비를 그 세금의 막대한 국방비를 쓸 필요가 없었고 그 세금은 온전히 투자와 네. 이제 기업들한테 이제 많은 혜택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기업에 대한 투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술력은 덩달아 성장을 했고요. 또 이제 1970년 초반과 후반에 이제 오일 쇼크 1, 2차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오일 쇼크라면 말 그대로 그 오일의 가격이 올라가는 쇼크였는데요. 그 오일 가격이 올라가면은 원자재들이 전부 다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가도 올라가겠지요. 그래서 미주에서 이제 그 올라간 물가를 이제 대체를 하려고 네. 많은 일본 기업의 물품들을 수입을 합니다. 그때 상대적으로 싼 물가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물품들을 수입을 하면서 이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물품들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싸고 경제적이고 특히 전자제품과 이제 네. 자동차들, 연비 좋은 자동차들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네. 일본은 한참 또 도약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뭐 소니, 도요타 이런 기업들이 등에 네. 업고 성장했겠네요. 맞습니다. 그때 저희 나라 현대도 이제 같이 진출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 나라 현대 자동차 포니라고 하죠. 포니, 네, 포니도 잘 팔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하필이면 이제 미주가 춥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부분 뭐 따뜻한 지역도 있겠지만 추운 지역에서는 포니가 멈추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추워서 이제 멈추는 현상이. 적응을 하지 못했군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네. 그때 명성이 지금 오늘날까지 회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만약 포니가 좀 더 이제 잘 됐으면은 저희 네. 나라가 좀 더 지금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을 하였지만 좀 더 빨리 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럴 기대가 수 됩니다. 있겠네요. 네, 다시 돌아와서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부럽잖아요. 이제 계속 자기네 나라 물건 못 팔고 하니 그래서 플라자 호텔이라는 데에서 플라자 합의를 합니다. 한마디로 너네 엔화 가치 높여라. 그래야 수출하는 그 물품들이 비싸지니까 안 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일본의 물품을 안 살 거 아니에요, 네. 엔화 가치가 높아지면. 네. 그래서 높여라라고 강제적으로 소위 말해 이제 갈취를 합니다. 압력을 압력을 넣었네요. 넣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제 내수 시장으로 이제 눈을 돌리는데요. 이제 내수 시장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은 오늘날에 있어서 5천만 인구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1억 2천만이에요. 그게 1억이 넘어가면 그게 무엇이냐? 이제 내수 시장으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인구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수 시장으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네. 정책이 뭐 뿌리가 여기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니 이제 기업들은 돈을 많이 꾸고 다시 그 돈으로 설비랑 개발에 투자를 하여야 되지만 네. 오히려 반대로 일본인들은 이상하게 돈을 써버립니다. 어디에 썼나요? 네, 다들 주식 투자를 하고요, 투기를 하고요, 부동산을 삽니다. 이제 모든 이제 사람들이 투기와 이제 주식에 열광을 하다 보니 부동산에 열광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일의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그 지경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저희도 뭐 우선은 금리 인하가 돼서 시장에 돈이 좀 풀리면은 요즘은 뭐 투자보다는 사실 꿈이 건물주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맞습니다. 분들이 많잖아요. 부동산 시장 과열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일본이 좀 먼저 그 현상을 겪었나 보네요. 네, 근데 이제 개인이 하면 상관없는데 기업이 자기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오히려 투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돈을 벌기 쉬운 시기였다고 생각을 해서 부동산은 또 안 내려간다는 그 절실한 믿음 하에 네.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이제 부동산에 투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 그래서 한때는 도쿄 땅을 전체를 팔면 미국 땅을 살 수 있었다라는 소리가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돼서. 네, 맞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때 당시에 일본 기업들이 세계 시총 50위 안에 있는 기업들 중에 일본 기업들이 30개나 됩니다. 그리고 또 1등 기업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NTT라는 기업인데 통신 회사인데 네. 이 기업이 IBM을 제치고 제일 1등 기업으로 그때 당시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부동산 부분이 좀 많이 차지했다. 또 주식 가치도 네. 워낙 투기가 많이 이루어져 주식 가치로만 이제 NTT 기업이 이제 가장 큰 기업으로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내수 시장이 커지긴 했는데 조금 처음 예상과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성장이 돼버렸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업들이 이제 또 인재를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인재를 뽑아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뭐 아침 자고 일어나면은 내 주식이 10% 올라와 있고 20% 올라와 있고 있는데 그러니 당연히 월급 받고 이제 네. 일을 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저 또한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는 저도 일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일본 분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재에 대한 수요가 네. 너무 높아졌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치솟냐? 취준생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을 보는 데만 해도 소정의 액수를 지원한답시고 택시비 10만 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때 90년도 네. 초반 혹은 80년도 후반에 그 정도 10만 원의 금액은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저한테도 지금 10만 원은 큰 돈이긴 하지만 네. 그 10만 원을 이제 여러 기업을 면접을 보면서 10만 원씩 소위 말해 걷어들입니다. 그러면은 모으다 보면 월급이 되어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보러 다니고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생겼고요. 그리고 또 기업이 이제 유능한 그 취준생들을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그 룸사롱에 데려가서 네. 로비를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냥 일단 생각하지 말고 술 마시자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로비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또 이제 흔히 제가 이제 이거는 유튜브에서 본 내용이지만은 네. 버블 경제 때는 보너스를 받으면은 봉투가 이렇게 눕혀져 있는 게 아니라 세워졌다고 해요. 그만큼 너무 많아서 우와. 이거를 네.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봉투 자체가.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버블 경제에 대해서 얼만큼 그때 잘 살았나 이런 얘기를 조금 들어보게 됐는데요. 사실 그 버블이라는 게 거품이잖아요. 네. 정말 손쉽게 터질 수 있는 거품인데 자, 우선 다시 앞서 얘기로 돌아가서 일본이 그래서 저금리 기조를 이어간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다른 나라들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일본이
버블 경제로 인해서 좀 두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버블 경제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이 있어서 이제 계속 저금리 정책으로 유지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0.5%까지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이제 저금리 정책으로 더 이상 일본을 이제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0.4%까지 네. 그 이 발표 이후에 0.4%까지 올라가는 거는 이제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만큼 이 일본 경제가 버틸 수 없었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우선은 조금 일본의 현재 상황이 억지로 틀어막고 있었던 부분이 이제 좀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모두가 금리를 올리는데 혼자서만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또 엔저를 유지하던 일본이 이번에 기준금리 이제 장기 채권 이자율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폭을 풀자마자 0.4%까지 순식간에 올라간 이유와 앞으로의 좀 현재 일본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을 들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해서 이진우 전문가님과 오늘 3가지 경제 주제 관련된 얘기 들어봤습니다. 우선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첫 시간인데 어떠셨나요? 일단 제가 많이 부족하고요. 제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있지 않아서 외국에서 오래 있어가지고 한국말이 어휘력이 많이 부족해서 시청자분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았나 싶어서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우선 너무 흥미롭게 들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조금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집중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어떤 좋은 소식 가지고 오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좀 색다른 것 같아요. 저희 오늘 뭐 시약 말고 이런 얘기도 나눠보니까요. 자, 우선은 현재 시간 9시 17분 50초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도 잠깐 짚어드리고 저희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양시장이 하락 출발을 했었지만요. 지금은 상승 전환을 성공하긴 했는데 아직은 좀 보합권 내에서의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07%, 어제 종가와 비교하면은 1포인트 이내의 상승폭으로 현재 또 줄어들면서 2,351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25% 정도 상승 중입니다. 702포인트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시면요. 양시장이 좀 반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래소에서는 개인만 289억 원 정도 매도 우위 포지션이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은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넘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350억 정도 담아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25원 넘게 내려갔었는데 오늘도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 현재 1원 미만 70전 정도 내리면서 1242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은 없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무상증자 권리락 이슈가 있었던 MDS 테크가 상한가 잠깐 터치하고 현재 23% 정도 급등해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휴림 로봇, 유진 로봇 같은 종목들 급등 중입니다. 자, 오늘 저희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진우 전문가님과 함께 재밌는 국제시장 얘기 들어봤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